그래서 더 전망이 애매하게 나오는 겁니다. 네. 그리고 거래량도 주는데 왜 가격이 오를까요? 1주택자가 팔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양극화의 끝판왕이다. 이제 올 것이 왔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정말 굉장히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미 부동산 시장의 어떤 하락이 시작이 된 시장이기 때문에. 보이세요? 저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가 매도 관점으로 나오면 안녕하세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시간 부동산 클래스의 정준입니다. 자, 2025년 부동산 시장은요, 전월세 불안부터 규제 변화 그리고 대외 변수까지 쉽게 예측하기 어려운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자, 내년에도 이 흐름이 좀 이어질지 아니면 좀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갈지 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오늘 세 분 전문가와 함께 2025년을 정리하고 내년 시장을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김인만 부동산 경제연구소의 김인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하나감정평가법인 박은정 평가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마지막으로 부동산 알릴리사 윤지혜 랩장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세 분은 뭐 부동산 시장을 매일 분석하시잖아요. 네, 근데 올해 이건 진짜 예상 못했다. 뭐 이런 게 그런 순간이 좀 있었던가요? 저는 올해 사실 3번의 상승이 있었잖아요. 2월, 3월 토호제 풀면서 한번 올랐고, 조기 대선 끝나고 불확실성 제거되면서 이제 6월에 크게 한번 올랐고, 또 가을에 한번 올랐는데 1년에 이렇게 큰 3번의 상승이 올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알았으면 나도 샀을 텐데. 저는 비슷한 맥락인데 조금 관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토어제 해제를 그렇게 급격하게 할 이유가 있었나. 사실은 시장이 큰 이슈가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시장을 흔드는 소재가 됐다라는 거가 좀 충격이었고, 두 번째는 이제 6억으로 어떤 대출에 대한 금액적인 제한이 들어갔다는 거. 좀 예상보다 좀 센 규제였다. 이런 게 좀 충격적인 사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늘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만, 사실 정치는 예측의 영역이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이제 비상계엄부터 우리가 조기 대선에서 새로운 대통령이 된 게 이제 올해인데, 새 정부 들어서 이렇게 시장이 뜨겁게 움직이는 것들이 사실 예측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기 대선, 그리고 대통령 선거 이런 부분들이 그건 이제 예측하기 좀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본격적인 한번 토론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거래가 거의 끊기다시피 하면서 이제 시장 전체가 얼어붙었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세 분은 지금 이 시장을 어떤 국면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자, 먼저 김인만 소장님부터 한번 부탁드려 볼까요?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는 게, 이제 저는 2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이 상승장인가? 저는 상승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상승장은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집값이 저평가되어 있다가 이제 규제가 풀리고 하면서 많이 올라갔죠. 그런데 2022년에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 한번 떨어졌잖아요. 떨어지고 이제 약간 조정의 기간을 좀 지나가야 되는데, 이게 2024년, 특히 올해 2025년부터 이제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전국이 다 올라가고 저평가라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소울 집중화 현상, 중앙화 현상이 더 강화됐다. 결국에는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기 때문에 똘똘한 지역, 똘똘한 한 채로 쏠림 현상이 더 강화된 것 같고요. 또 하나 헷갈리는 게, 최근에 이제 이런 질문 많이 듣는데, 거래량이 많이 떨어졌어. 이제 집값 안정이야. 라고 이제 말하는데, 그럼 거래량이 떨어지는 게 안정인가? 근데 사실 집값을 보게 되면 이제 서울 집값은 여전히 현장에서 신고가가 나오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거래량은 줄어들었는데 집값은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 그럼 이게 주택시장의 안정이고 정부가 바라는 주택정책의 목표인가? 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오히려 차라리 반대가 됐어야 되지 않나. 거래량은 충분히 수반이 되면서 집값이 안정이 돼야 되는데, 거래는 끊어졌는데 가격은 올라가는, 어떻게 보면 좀 이상한 현상들이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정책의 어떤 부작용, 왜곡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마지막 남은 시장의 끝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강남 3구, 그리고 이제 강남 3구가 규제가 되니까 준강남권이라고 얘기하는 한강벨트, 이 지역을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는 양상이 올해 펼쳐졌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이제는 끝났다라는 국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유는 부동산의 이제 과열이 시작되는 초창기에는 규제가 있으면 풍선 효과가 발생한다고 하면서 지방이 부울경, 또 노도강, 10억 클럽, 20억 클럽 이런 얘기하면서 온 모든 지역이 오른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은 거의 이 얘기가 다
다 사라진 시장이 되었고, 그 다음에 오피스텔이지만 투룸, 쓰리룸 형태의 어떤 그런 주거 대체 상품,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들까지도 굉장한 과열을 보였던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시장들이 지금은 굉장히 모두가 지금 다 꺼졌고, 그 분양가보다 오히려 지금 할인을 해서 분양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물량이 소진되지 않고 있는 이런 시점을 맞이를 했는데, 유일하게 남은 시장이 바로 강남의 3구, 그리고 똘똘하다고 이야기하는 지역들이거든요. 이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올라간 가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는 결국에는 대출이었는데, 그 대출에 대한 부분이 한계 상황에 봉착하면서 이제는 막힌 시장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거래에 있어서도 또 다른 금융을 이제 끌어올 수 있는 방법이 전세를 끼고 매입하는 형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이제 제한이 되다 보니까 이제 거래가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시장이 되었거든요. 이 시장 자체의 규모가 축소됐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전체 국민의 뭐 90%가 참여할 수 있는 시장이었다면 이게 1%의 시장으로 바뀌었고 또 0.1%의 시장으로 바뀐 거죠. 그렇게 됐을 때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 장기화되면 가격이 조정될 수 있는 그 어떤 그 변곡점에 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그냥 데이터만 놓고 보면 서울만 뜨거웠습니다. 올해 돌아보시면. 그리고 이제 경기 인천 지역만 해도 이제 외곽으로 갈수록 하락하는 지역들도 보이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 똘똘한 한채 현상이 저는 이제 강화되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서울 핵심지가 10% 이상 올랐고요. 강남 3구는 16%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은 과열이죠. 보통 연애 부동산은 10% 이상 오르면, 특히 리딩 지역이 10% 이상 오르면 그건 과열입니다. 지금 보시면 그 이재명 정부에서 좀 불리한 구도가 한 3가지 있었는데 나중에 하나가 추가됩니다. 첫 번째는 이 인플레이션 문제예요. 그래서 분양가가 계속 오르는 그 부분들. 그리고 이제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부분들이 하나가 덧대지면서 거기에 이제 전월세 시장까지 좀 불안합니다. 근데 이 3가지 구도에서 안 그래도 불리했는데 정책 신뢰도, 15 대책 이후에 정책 신뢰도 저하 문제까지 좀 불거지면서 여러 가지로 사실은 통제가 지금 안 되는 국면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 때문에 지금 15 대책 이후에 물론 거래량도 줄고 상승폭도 둔화하고 있습니다. 그에 반면에 이제 풍선 효과 지역이죠. 뭐 구리나 동탄, 화성 이런 데들은 오히려 상승폭을 띄우고 있으니까 지금 하락 전망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구도에 진입하고 있다. 이런 시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뭐 정책 이야기를 좀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올해 뭐 공급 방향에 대한 정책이 한 번 더 나온다고는 하지만 내년의 정책 방향 과연 어떻게 진행될 거다라고 혹시 보시나요? 뭐 토호제부터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부동산 규제 정책이라고 한다면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금융 규제, 대출 규제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지역 규제가 있죠. 핀셋으로 상승하는 지역에 대해서 규제를 하게 되면 세금이나 대출에 대해서 추가 어떤 페널티가 주어지는 정책이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세금을 직접적으로 이제 건드리는 정책이 있는데, 대출 규제 같은 경우는 6.27 때 이제 6억으로 앞서서 이제 박 감정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파격적이죠. 우리가 대출 규제는 연봉이 뭐 10억 이상 되시는 분들도 50억 아파트를 사시는 분들도 6억까지만 대출이 나오니까 상당히 신선하고 이제 굉장한 충격을 줬는데, 이게 2달 만에 97 공급 대책으로 깨져버립니다. 어설프게 135만 호 착공이라는 걸 내놓게 되면서 오히려 반작용이 생기게 되는데, 11호 대책 때는 또 우리가 보통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지구 이렇게 순차적으로 규제를 하거든요. 토지 거래. 이번에는 다 쏟아붓고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풍선효과 차단하겠다고 묶었는데, 이제 지속적으로 안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시장을 보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풍선효과가 발생하는 지역들도 있고, 인천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약세, 노도강도 약세를 보이고, 강남 잠실 쪽은 여전히 신고가가 나오는 이런 현상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느냐라고 이제 정리를 하게 되면, 집을 사는 데는 이제 2가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하나는 구매 욕구라는 게 있고, 사고 싶어야지. 나는 돈은 있는데 안 사고 싶은 사람들은 안 삽니다. 두 번째, 구매 능력이 있는데, 구매 능력은 이제 3가지가 있죠. 자기 자본, 내 돈으로 산다. 두 번째, 대출을 받아서 산다. 세 번째는 전세를 끼고 산다. 전세도 어떻게 보면 무이자 대출과 같은 개념이니까 이 3가지가 있는데, 정부는 구매 능력을 제한을 합니다. 야, 대출 받지 마. 대출은 6.27 대책을 통해서 강하게. 전세 끼고 사지 마. 이거는 토지거래가 구역으로. 자기 자본으로 사는 사람은 너 세무조사할 거야. 사지 마. 라고 해서 거래량은 떨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은 구매 욕구라는 게 있습니다.
왜 구매 욕구가 있죠? 불안하다고 해요. 한결같이. 그럼 뭐가 그렇게 불안하냐라고 하면 전세 살고 있는 나 혼자만 자산 가치가 떨어질 것 같은 두려운 마음.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불안감. 결국에는 살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든 사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 불안감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저는 2026년에도 계속 이런 현상은 발생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지방선거 앞두고 그러니까 내년 6월 전에는 일종의 그 정책이 잠깐 실종되는 그런 시기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민감하다 보니까 부동산 세금을 바로 건드릴 것 같지만 지금 계속 못 건드리고 있거든요. 결국은 지방선거를 좀 신경을 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6월 이후부터, 그러니까 내년 하반기 정도에서 이제 막 규제 지역 확대라든지 대출 한도도 우리가 6억 원 하다가 LTV 40% 갔듯이 4억 원 한도 규제도 할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불안감이 가장 큰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노도강이나 이런 지역들은 지금 아직도 가격이 떨어진 상태이지만 거래가 안 되고 있는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대부분의 지역들은 지금 불가능한 상태이고 거래가 안 되는 상황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팔려는 사람은 어쨌든 반드시 이제 유동화를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거래가 안 되면 가격은 떨어진다라는 그 명제가 흔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세제를 포함해서 정책이 결국에는 강화하고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물론 뭐 공공의 목적도 있지만 결국에 피해를 보는 이런 지역이나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할 것 같아요. 상승의 온기가 이렇게 퍼져가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정책으로 이제 노도강이나 다른 지역을 이렇게 묶어서 그쪽에 거래를 부진하게 만드는 이런 정책들이 뭐 세 분 전문가는 어떻게 좀 보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불만이 있는 부분이고요. 노도강 지역 주민들은 지금 플랜카드도 붙이고 뭐 집회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2년 동안 집값이 안 올랐는데 강남과 동일한 규제가 적용이 된다? 예를 들어서 노도강을 조정 대상 지역 정도로 지정을 했다면 그래, 이 정도는 내가 좀 한번 해보자라고 할 텐데 이게 강남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했단 말이에요. 토지거래가 구역을 지정을 했는데 토지거래가 구역은 알다시피 전세를 끼고 사고 팔지를 못합니다. 주거 이전의 자유가 제한이 되는데 사실 뭐 거래는 되긴 해요. 노도강에 거래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거래가 되는데 거래가 되는 이유는 이제 실망 매물들. 크게 오르지도 않고 크게 떨어지지도 않지만 집주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화가 나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불만의 목소리를 제기하고 사실 이거는 우리 암묵적 룰을 깼잖아요. 크게 오르지도 않은 중간을 규제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의 룰을 깨버렸는데 깨고 집값이 안정이 되면 괜찮은데 거래량은 떨어졌으나 봐봐. 강남은 신고가 나오는데 우리 지역만 약세잖아. 도대체 노도강을 잡으려고 11호 대책을 규제한 거야? 라는 반발의 목소리를 언제까지 정부가 이 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가? 이 녹화일 기준으로 며칠 전에도 찌라시가 한번 돌았잖아요. 국토부가 아니라고는 했는데 토호제 지역을 외곽 지역도 풀 수 있겠다. 이미 그런 것 자체가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 거죠. 야, 니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어? 노도강 계속 규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럼 세 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노도강에 지금 토지거래 허가 제도를 풀어야 된다라는 입장이신가요? 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이런 거죠. 우리가 규제는 쉬워도 푸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 문재인 정부 때도 서울 25개 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노도강 금강구의 문제라기보단 오히려 경기도에 위치한 용인, 수원 이런 지역들이 더 불만인 거죠. 왜 동일한 규제, 강남 3구에서 하던 동일한 규제를 경기권에 우리가 아주 1급지도 3급지도 아닌데 왜 규제하나? 이 불만이 사실은 더 크고요. 사실은 우리가 6억 원 한도면 충분해 했던 게 627 대책입니다. 6억 원 이상은 서민들은 잘 대출받지 않아. 이랬는데 10.15 대책에서 LTV 40%를 1주택을 묶어버리니까 그런 과정에서 앞서 발표한 정책을 어그러뜨리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고요. 우리가 지금 그 스트레스 DSR까지 시행하면서 또 한도도 높였잖아요. 스트레스 금리까지. 그런 거 감안하면 실제로는 타격을 받는 쪽은 오히려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라고밖에 볼 수 없으니까. 그러면 중저가 지역들이 왜 불만이 쌓이는지도 거기서 이제 우리가 검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지금 다시 양극화라는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이제 좀 어느 정도 키 맞춤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다시 이제 동일한 규제로 인해서 다시 한번 강남 상구만 오르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이런 어떤 양극화 앞으로도 내년에도 좀 계속 진행될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일단은 중저가 시장에서 어떤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규제하는 건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은 좀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시장에 과열이 됐던 원인은 계속해서 대출을 많이 풀어줌으로써 발생한 그 결과물이거든요. 그 결과물 중에서 이제 시장에서 더 이상의 상승이 어렵다라고 판단된 지역들, 즉 수요가 실제 지금 올라간 가격을 감당하지 못하는 지역들을 중심으로 거품이 제거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찰나에 그렇지 않다라고 여겨지는 지역에만 지금 이렇게 대출이 제한된 상황에서 이 갈아타기를 통해서 올라가기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대출이 필요한 시장이 된 거예요. 그렇다면 이 대금을 지불할 수 있는 수요가 완전히 사라진 시장이 된 거거든요. 이 집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체는 사실은 이미 꽤나 오래전부터 익절 구간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익절 구간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 집을 매입할 때부터 이미 레버리지를 활용해서 들어와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어떤 소득 활동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로 사회 구조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2 베이비 부머의 은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결국에는 공급할 수밖에 없는 입장으로 가고 있고,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수요할 수 있는 사람들은 줄어들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양극화의 어떤 그 극단 차이는 조금은 개선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 생각은요, 네. 좀 반대 의견을 좀 드리면, 지금 집값이 2025년 올해 집값 많이 올랐는 지역이 결국에는 서울의 한강벨트, 경기도에서는 과천하고 분당 같은 뭐 상급지 지역들이 많이 올랐는데, 이 지역들을 규제하는 거는 저는 뭐 오케이. 많이 올랐으니까 규제해. 그리고 대출을 많이 받으면 가계부채에도 문제가 되고 무리하게 갈아타지 마. 라는 신호, 우리 시장에서는 충분히 공감할 수는 있는데, 나머지 지역들, 소위 말해서 대출 6억 이하로 받아야 되는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저는 이 대출은 서민 주거 복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아니, 내가 자기 자본이 부족하게 되면 그냥 반지하로 가라는 얘기야? 적당한 대출을 받아서 주거 복지, 안정은 좀 찾도록 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의 뭐 중위 아파트 가격이 뭐 12억, 13억 정도라고 한다면 가구 평균 자산이 5억 뭐 몇천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LTV 40% 때리면 자기 자본이 한 7억 이상은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이제 집을 살 수가 있는데 평균이 5억대인데, 그러니까 평균 아파트도 못 사는 수준이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이라도 평소에 많이 공급을 해서 주거 복지를 만들어 놓던지, 그것도 안 된 상황에서 지금 전세나 월세나 아닌데 대출 규제까지 해버리니까 가장 피해보는 거는 부자들이 아니잖아요. 서민들이 피해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서 니들이 좀 참아. 내가 왜 참아야 되냐고. 나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가정이 불안한데 라는 불만에 대해서 저는 정부가 해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이제 부채가 워낙 많이 늘어난 상황이잖아요. 그럼 그 부채를 늘릴 때 그러면 DSR이 적용이 됐느냐를 생각해보면 거의 대부분 이미 기대출된 내용들은 이 DSR의 적용률 70% 가까이는 적용받지 않는 기존에 대출이 받은 사람은 집 사서 올라서 좋은데 지금 내 집 마련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제 얘기는 일정 부분에 불평등하다라고 느끼는 부분을 감수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시장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가격 자체가 안정되는 게 가장 먼저기 때문에 시간적인 게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불평등한 시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극소수의 시장으로 이미 변모가 됐어요. 이 부동산 시장은. 그렇다면 특수한 상황에 있는 거래가 이 시장 자체를 판단하는 것을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는 시장이거든요. 예로 말씀을 드리면 강남의 한 아파트가 뭐 60억에 팔렸다. 이런 기사가 많이 나오잖아요. 실거래가 60억이 됐다, 70억이 됐다. 이 얘기는 그렇게 팔리는 게 하나라도 찍히면 그거에 따른 사람들의 기대치가 높아지고 그만큼 부담이 좀 불가능한 수준의 대출을 활용하려고 하는 게 여지껏의 행태였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채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증을 했고 이게 실질적으로 현상으로 나타나 있잖아요. 그런데 부채를 왜 규제하느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나도 살 수 있게 더 많이 빌려줘, 더 많이 빌려줘. 계속해서 빌려줄 수 있다면 이 상황을 그냥 두겠죠. 그런데 지금 빌려주기를 원하는 금액 자체가 이 사람이 30년을 벌어도 사실 갚을 수 없는 금액을 빌려받기를 원하거든요. 이런 시장이기 때문에 이걸 규제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규제가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서민 금융을 제한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 시장이 굉장히 고금리 시대에 가격이 많이 조정이 됐을 때 거래량을 살리기 위해서 정부가 택한 방법이 정책 대출의
확대였거든요. 정책 대출이라는 거는 이런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빌려줬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저가 시장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이 대출을 더 많이 활용을 했고, 그런 어떤 소득의 제한 때문에 못 빌려가거나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원래 최초 질문은 양극화가 심해질 거냐? 이 부분이었잖아요. 근데 저는 양극화라는 표현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디에 갖다 붙여도 그럴듯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서울시장을 한 10년을 돌아보시면 고가 지역이 확장합니다. 원래 강남 3구 정도가 비싼 지역이었는데 지금 한강벨트 전체가 다 비싸거든요. 하다못해 동대문에 가셔도 전용 5구짜리가 15억 이렇게 신축이면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상향 평준화 관점에서 저는 서울시장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한 35년, 한 40년을 돌아보시면 주택 가격이 빠질 때 조건이 있습니다. 1주택자가 팔아야 돼요. 1주택자가 팔지 않고 있으면 그 시장에 주 플레이어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시면 10-15 대책이든 627 대책이든 갈아타는 과정에서 한도 제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이제 내년에 키워드인데 매물 잠김이 있잖아요. 그러면 1주택자가 그러면 팔고 다른 외곽지로 이동하는 부분들을 흔쾌히 이동하고 있는지, 혹은 1주택자가 팔고 난 전월세로 가서 좀 있다가 다시 살래라고 하는지를 봐야 되는데 보이세요? 저는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가 매도 관점으로 나오면 그때는 저도 하락 전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10-15 대책 혹은 627 대책 전후로 1주택자들은 미리 사길 잘했다. 난 좀 넘어갔네. 이렇게 안도하시는 분이 많으니까 그래서 더 전망이 애매하게 나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거래량도 주는데 왜 가격이 오를까요? 1주택자가 팔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예. 자, 마지막 한번 일부 질문 한번 좀 드려볼게요. 자, 2025년 부동산 시장 좀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떤 시장이었다 이렇게 판단되시나요? 정치가 지배하는 시장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예. 저는 2025년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양극화라는 표현을 안 좋아한다고 했는데 양극화의 끝판왕이다. 이제 올 것이 왔다. 앞으로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갈 놈은 간다. 안 갈 놈은 안 간다. 이게 우리 시장을 말해주는 2025년이 스타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굉장히 반대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저는 안 꺾였다 하지만 속은 빈 시장이었다. 즉, 정말 이 시장이 지금 말하는 가격을 수요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사라진 시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많아요. 어디 사라졌어요? 많은 게 많지가 않죠. 왜냐하면 1%의 자산가가 갖고 있는 자금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하면 유동자금은 한 10억 내외? 그리고 나머지는 부동산이 현실이거든요. 그럼 이 부동산을 처분해야 지금 말하는 최상급지로 갈아탈 수가 있는데 그 최상급지로 가기 위한 그 갭이 너무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1%의 자산가가 10억의 현금에 자기 부동산을 팔아가지고 갈 수 있었어요. 강남의 집을 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게 30억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양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시장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강남의 분양가. 근데 이게 60억이다. 그럼 기축을 사겠냐 이거예요. 실제 현금이 있는 사람이. 참여가 불가능한 시장이라는 거죠. 그럼 대출을 30억을 받아서 60억을 살 것이냐. 대출을 해준다고 했을 때 30억이라는 걸 대출받았을 때 과연 지금 소득의 그러니까 1%의 개념 관점에서 보면 대부분의 1%는 자신의 소득이 정점을 찍는 상황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는 내리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지금까지 자기가 이룩해놓은 자산보다 더 큰 빚을 지고 60억의 기축을 산다? 이건 불가능한 시장이기 때문에 수요는 사라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60억 아파트를 서민이 사지는 않고요. 2024년에 발표된 KB 부자 보고서 보게 되면 현금성 자산만 10억 이상 되시는 분이 45만 2천 명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양극화의 끝판왕이라고 한 거죠. 이들이 노리는, 원하는 서울의 핵심 지역들은 저는 2026년에도 계속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45만 명이 어떤 자산을 갖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이 45, 현금성 자산이 현금성 자산 플러스 부동산을 가지고 계세요. 자기의 주거용 부동산과 재건축이라든가 이런 아파트의 형태의 투자형 자산 또는 거기보다 더 자산이 많으신 분들은 임대 수익형 부동산, 빌딩 같은 거 이런 걸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상위 1%의 지금 말씀하신 45만 같은 경우는 이미 강남 3구 또는 준 강남이라고 일컬어지는 지역의 부동산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 자녀는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 자녀는 안 갖고 그래서 있더라도 30대 비중이 지금 제일 높은 거죠. 그 자녀가 안 갖고 있더라도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그 법인을 통한 편법적인 방법으로 자금을 주거나 아니면 고액의 전세금 형태 이렇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방식을 통해서 그동안 이루어졌던 시장이에요. 이게 비정상적인 상황을 계속 이끌어가기 때문에 정책에서 포함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할 수밖에 없고 그게 원활히 이루어질 수 없는 시장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돈 많은 사람 많다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도 이제 제 현업을 통해서 많은 이제 부자 분들을 많이 만나고는 있는데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유동성의 위기를 겪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부동산으로 갖고 있는 자산은 500억, 1000억 이렇게 있다고 하시는데 그런 분들이 30억, 50억 이렇게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미 부동산 시장의 어떤 하락이 시작이 된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동성이 엄청나게 많아서 다시 어떤 양극화된 초극단에 있는 아파트를 사줄 사람이 있다. 이거는 저는 좀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매년 규제 하나, 둘, 셋. 아유, 다 강화. 아, 이거- 너무 훈훈한데. 네. 이거 맞추셨나요? 네. 더 싼데? 정부도 이렇게 책임이 들어가겠다. 있는 거죠. 전세 제도가 그렇죠. 대한민국의 제도인데 부작용이 있다고 갑자기 막으면 되냐는 거죠. 부작용이 있으면 막아야죠. 와.